오히려 악명성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자녀를 돕는 중인지 아니면 해치는 중인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 don't know anything that is on a global scale has so profoundly changed societies. It's unbelievable. And it is clearly doing harm. It's doing harm to kids. Say, for example, ADHD. There's no evidence anywhere that it benefits kids over the long term. None. And they even admit it. 그래서 초기 복용 때 다들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다가 장기 복용 이후에 다른 부작용 때문에 힘드셔서 저희한테 내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가 이상하니까 정신과를 데려갔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신질환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서 정신과 환자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 가장 제가 안타깝거든요. 환자가 진짜 중증 우울증이고 그 다음에 무기력증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잠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80% 이상 그런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하다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초래돼서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과 쪽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을 뇌의 호르몬 변화 이것이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뇌 쪽에 과학적 변화가 일어난 원인을 삶에서 찾거든요. 그 삶에서 원인을 찾고 이 사람이 질병 발생 시점에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걸 추적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과거의 아픈 상처 그게 이제 저희들 트라우마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역추적을 해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느꼈던 상처 이것이 전달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린 시절 그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가정 환경 정서적 학대 아동 학대 이런 어떤 어린 시절에 부모의 가정의 환경의 문제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간다든지 뭐 친구들 어울리는데 그때 외부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 학업일 수도 있고 비교를 하는 모욕감이라든지 수치감 또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친구와의 관계 이런 어떤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그 만나는 시점에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부모가 이 아이가 뭘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희망이 뭐고 무엇인지 힘들어하는지 이런 부분을 원인을 분석하고 그건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아이를 심리 상담을 시켜 보니까 거기에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당신은 이래서 우울증이다.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다가 그 친구는 실제로 자기가 환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렇게 해서 약물을 먹고 부작용 때문에 저한테 오는 환자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실제로 부모들이 접하는 이제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초기 반응을 많이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초기 반응기를 관찰해서 많이 좋아졌다 하는 거고 원래는 증상이 완전히 다 없어진 이후에도 1년에서 2년 동안은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권장하는데 그것까지는 지켜보지 않고 이제 처음에 약 먹자마자 그 초기 반응만 보고 좋아졌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좋아졌다라는 그 기준이 아무래도 어머님이 보셨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좋아져야지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정말로 됐느냐 이거는 임상적으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요새 많이 ADHD 약을 많이 먹으니까 그걸 먹고 바로 이제 좀 집중을 잘하게 됐거나 아니면 성적이 오르게 됐거나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초기 반응이 보이면 이제 그런 걸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초기 반응기에서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일시적으로 증상만 잠깐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원인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아이가 정말 건강해진 건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환자의 부모가 아들을 데려와서 옆집에서 한 아이가 있었는데 되게 무기력하고 힘들었는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서는 굉장히 액티브해지고 활동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부음처럼 주변에서 뭐 그 약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실제로 전달해준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환자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초기에는 그 효과가 반짝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악명성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이 후유증의 대가가 생각해보면 빈대 잡으려 하다가 토가상간 다 태운다는 그런 사례를 들어주는데 제가 이 책에서 보니까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는 일정 기간 동안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두 가지,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신과 치료는 먹음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약이 병이 되는 시대의 책에서 그 책에서도 자녀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것은 재앙이다. 내가 지금 자녀를 돕는 중인지 아니면 해치는 중인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처음에 증상 완화는 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아이가 좋아졌냐라고
보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연구에서도 항우울제 활성화 증상 때문에 우울감은 줄었지만 불면 그리고 초조 이런 흔한 부작용이 문서화되어 있고, 또 이제 자극제 그러니까 ADHD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정서 표현이 소실되는 것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치료라고 볼 건지 그게 좋아진 거라고 볼 건지는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이 벽이 되는 시대의 저자 로버트 휘테커랑 제가 대담을 했었을 때도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한테 이런 정신과 약을 처방하는 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I don't know anything that is on a global scale has so profoundly changed society. It's unbelievable. And it is clearly doing harm. It's doing harm to kids. And say, for example, ADHD, there's no evidence anywhere that it benefits kids over the long term. None. And they even admit it. 그 책에서도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 정신과 약물을 주었을 경우에는 성장 지연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정신과 약물로 인해서 성장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시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일시적으로는 조용해진다든지 좀 집중력이 나아진 것 같지만 이건 착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 증상이 개선되고 완화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뇌 쪽에 화학적 불균형이 일어났으면은 뇌 쪽에 화학적 불균형이 일어난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우울증은 세로토닌 부족이니까 세로토닌을 넣어주고, 조현병은 도파민 과다니 감소시키고, 이런 게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예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뇌 쪽에 화학적 불균형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약물은 어떤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어떤 증상이 완화 개선이 되고 예민한 신경을 차단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인적 치료가 아니고 일시적 정지 현상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소아 청소년 사이에서 ADHD로 진단받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연구에서도 이거는 어쨌든 행동장애에 가깝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즉각적인 효과는 있는데 거기 이상으로는 연구로서도 밝혀진 게 없다. 후향적 연구를 했을 때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약물 복용을 안 하고 부모님이 행동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비교를 해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약물을 안 먹고 행동 개선을 중점적으로 한 친구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좋은 연구도 많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ADHD라는 병명 자체가 조금 숙고해야 되는 병명 자체가 아닌가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먹으면은 일단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다른 예를 생각을 해보면은 진통제를 먹으면 저희 통증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진통제를 계속 먹었을 때 통증이 없어진다고 해서 과연 그걸 치료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신과 약을 단기 복용하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치료라고 볼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약물도 진통제처럼 이렇게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단기 복용에 대한 효과는 아직 크게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복용 때 다들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하다가 장기 복용 이후에 다른 부작용 때문에 힘드셔서 저희한테 내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간 만일 복용한 이후에는 오히려 정신질환이 더 만성화되고 또 새롭고 심각한 현상의 증상이 초래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책에서도 일시적 봉합이다, 상처가 났을 때 반창고를 붙이는 경우하고 비슷하다 이런데, 응급시에는 약으로 처치를 하죠. 그런데 그 약을 계속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그 약에 의존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거는 오히려 인체를 해롭게 만드는 거고, 실제로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하거든요. 일시적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만성적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거는 오히려 정신질환으로 만드는 경우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아과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신약물요법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되 초기 몇 달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저는 초기 몇 달도 조금 길다고 생각하고, 초기 몇 달간 용량 변경 후 밀착 모니터링을 권고한다고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언제까지 복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또 이제 약을 복용했다가 줄이고 끊는 거에 대한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성인 말고 이제 소아 청소년의 기준으로도 좀 있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응급할 때 필요한데 장기 복용에 대한 우려스러운 게 특히 소아 청소년한테 더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제 소아 청소년들은 1년이 짧게 급격하게 졸업, 그 다음에 뭐 취업 이런 걸로
급격하게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정신과 약물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또 추가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고 뭔가 이뤄내야 될 그 청소년기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이제 약물 복용을 오래 그리고 많이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 몇 년 때문에 평생 동안 일상생활 하는데 불이익을 되게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정신과 약물을 먹으니까 초기에는 그게 반듯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이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 요소거든요. 오히려 장기간 복용함으로 인해서 진짜 정신질환 환자가 돼버리니까, 아이가 응급시에 이런 병이 왔다면은 일시적으로 단기간만 딱 쓰고, 그 다음에는 이런 증상이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그 아이의 어떤 행동 상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되는데, 6개월, 1년, 뭐 몇 년, 10년이 이렇게 길어지면 완전히 정신질환 환자로 전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는 사회적인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빨리 해결되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동네 소아과를 이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면은 주위에 이제 어떤 소아과가 사람이 많고 이런 거를 따져보면 항생제를 처방을 잘 해주는 곳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왜 인기가 많냐고 이유를 따져보면, 항생제를 잘 처방을 해주면 일단 빨리빨리 안 좋아지는 증상이 소멸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 의사들도 소아한테 항생제를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우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정신과 약물도 초기에 이렇게 반응이 좋다고 해서 장기 복용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감정 조절하고 판단을 맞는 부분 20대 중반까지도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소아에게 맞는 데이터가 정확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걸 성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약을 처방하는 실정이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오프라벨 처방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원래 이 약은 성인들을 위해 설계된 약인데 그 약이 소아나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 처방이 돼야 되고 어느 성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처방이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성인 데이터 기반으로 주는 거를 한마디로 오프라벨 처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ADHD 치료제는 청소년을 위주로 많이 나온 거긴 한데, 뭐 이게 이제 근거 부족을 의미한다거나 불법은 아닌데 어쨌든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뇌에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의 뇌 화학적 불균형이 정설이에요, 가설이에요. 가설이죠. 그거를 피테커 기자와 대담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뇌의 화학적 불균형의 가설을 입증하려고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거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그랬거든요. And what you find in psychiatry, it's completely out of sync with the public narrative. And one of the best examples actually is the chemical imbalance story. That was being told around the world, and that you go into the research and you find that they didn't find it to be so. And this goes back to the 1980s. For example, the low serotonin theory of depression.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own textbook, 1998, declared it dead. We didn't find it. 그래서 지금 갈 길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력한 가설은 맞는데 유력한 가설이라고 한다 해도 그걸 정설이라고 꼭 입증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의 정신의학에는 그걸 정설로 단주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게 현대 정신의학의 상당히 심각한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진료실에 와서도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한약이 뇌의 화학적 불균형을 고치냐. 근데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 정설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급 상황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 관련 사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능이 붕괴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아예 못 가고 방에서 아예 나오질 않는다든지, 방 상태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위생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신호를 좀 봐서 응급 처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임상 현장에서 접해 보면은 정상인인데 정신질환으로 간주가 되어서 정신과 약물을 치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경우에 보면은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대체적으로 부모가 뭐 다툼이 많다든지, 부모의 이제 어떤 갈등이 많았다든지, 정서적 학대,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학폭이 일어나든지, 왕따가 일어나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의 갈등,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오는 성적의 하락이라든지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 친구가 이상하니까 정신과를 데려갔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신질환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서 정신과 환자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 가장 제가 안타깝거든요.
환자가 진짜 중증 우울증이고 그 다음에 무기력증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잠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80% 이상 그런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하다가 오히려 다른 이제 부작용이 초래돼서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안타깝죠. 정신과 쪽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이제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일반 환자들도 그렇고 정신과 쪽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을 뇌의 호르몬 변화 이것이 원인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뇌 쪽에 과학적 변화가 일어난 원인을 삶에서 찾거든요. 그 삶에서 원인을 찾고 이 사람이 질병 발생 시점에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걸 추적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과거의 아픈 상처 그게 이제 저희들 트라우마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역추적을 해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느꼈던 상처 이것이 전달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린 시절 그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가정 환경 정서적 학대 아동 학대 이런 어떤 어린 시절에 부모의 가정의 환경의 문제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간다든지 뭐 친구들 어울리는데 그때 외부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 학업일 수도 있고 비교를 하는 모욕감이라든지 수치감 또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친구와의 관계 이런 어떤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그 만나는 시점에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원인을 트라우마를 내재한 것을 추적도 하고 어떤 스트레스가 주어졌는지를 저희들이 추적을 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에 따른 패턴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이 악화를 시켜주는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을 저희들이 인체에서 나타나는 사인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이 그 개인에게 맞는 처방이 도출이 돼요. 그러면 그 찬약이 딱 들어가면은 인체의 균형이 깨졌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인체의 모든 원인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이게 원인 치료고 근본적인 치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뇌를 국소적인 치료하는 거와 이 뇌가 이렇게 된 결과를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죠. 특히나 좀 우려되는 점은 뉴스 기사에서도 예전에 나왔었는데 특히 이제 뭐 학군지 지역에는 시험 기간마다 콘서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거에 이제 사회적 이면을 좀 보면은 워낙 이제 좀 우리나라가 치열한 그런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학업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가 이제 옆집 아이보다 더 아니면 다른 학우들보다 더 학업 성적이 우수했으면 좋겠고 이런 욕망 때문에 나중에 나타날 그런 결과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단은 지금 성적부터 올리고 보자 약간 이런 추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신과 진료를 보러 갔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집중이 안 돼서 뭐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생물학적 검사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형외과 가서 센 진통제를 내가 먹고 싶어요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내일 농구 대회를 뛰는데 그걸 맞으면 통증 없이 잘 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무릎이 골절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엑스레이 찍어서 골절 아니면 약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신과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가 위주고 뭐 뇌파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100% 신뢰도를 보장하는 건 아니고 참고 자료로서 쓰이는 검사이기 때문에 DSM 기준으로 그 척도 평가를 할 때 약간 빙의한다 그럴까요? 아, 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빙의해서 하면은 충분히 그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에 이제 가서 아, 너무 요새 뭐 집중이 안 되고 난 이런 상황이다 하면 처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현실이고 그런 것 때문에 ADHD 치료제가 뭐 남용이 되고 또 시험 기간에 학군지에서 막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차라리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라도 받아서 먹으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막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좀 심한 각성제까지도 복용을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례를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환자 중에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키워주는 약 이렇게 오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회가 경쟁의 사회잖아요.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되든 공부만 잘하면 되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다. 환자 한 사람이 왔는데 아이를 내가 느끼기에는 사육을 시키고 있다. 그냥 공부만 시키게끔. 근데 우리가 단편적인 말초적인 생각만 가지면은 그 아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약을 먹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각성돼 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에 집중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저한테도 요구하기를 그런 약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일시적으로 각성을 시켜주는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이 친구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전체를 강화시켜주는 약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약으로 집중도 좋아졌는데 이 콘서트를 안 먹어도 된다 이랬는데도 시험 때만 되면은 이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적으로는 성적을 올릴 수 있겠지만 그 친구가 인성이 바뀌고 날카로워지고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 그럼 어느 걸 택할 것이냐. 제가 그래 해도 이 부모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 경쟁에 몰두돼 가지고 우리나라 사회는 남이 하면은 내가 안 하면 꼭 뒤처진다는 생각이 많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환자를 접하다 보면은 또 정신과 약물도 약물이지만 자기 아이가 정신적으로 멘탈이 약하니까 이 멘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신과 쪽에 심리 상담, 정신과 상담을 하려고 이제 가는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치하는 거거든요. 또 방임하는 거죠. 부모가 이 아이가 뭘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희망이 뭐고 무슨 힘들어하는지 이런 부분을 원인을 분석하고 그건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정신과 쪽에 의탁을 시켜서 자기 아이를 심리 상담을 시켜 보니까 거기에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당신은 이래서 우울증이다.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다가 그 친구는 실제로 자기가 환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렇게 해서 약물을 먹고 부작용 때문에 저한테 오는 환자가 많아요. 그리고 소아 그리고 청소년들은 당연히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환경적 요인이 변화를 하잖아요. 당연히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가면서 성장하는 게 소아 청소년이고 그래야지 정상적인 성인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건데 과잉보호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조금만 아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모습을 보여도 이걸 너무 정신의학적으로만 바라보려는 그 시선도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 왕립 정신의학회에서도 아이들은 부정적 경험과 현재 환경적 스트레스 이런 걸 함께 평가하는 원인 평가가 약물 치료보다 우선시 돼야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고 원인 평가 없이 약물만으로 시작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배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뭘 여기서 말하는 원인 평가가 저희가 말하는 원인 평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냥 부모님들한테 정신과 약물 끼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차라리 스포츠를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스포츠를 차라리 배우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배우고 건전한 승부를 하는 것도 배우고 또 패배를 깔끔히 승복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그 스포츠 행위 하나뿐만 아니라 많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를 나중에 막 유치원 때부터 체능을 많이 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청소년들이 정신질환의 원인이 오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는 진짜 그야말로 가정 환경에서 정서적 학대, 그 부모의 어떤 갈등 때문에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 프로테이지가 점점 줄고 우리가 옛날 시절에는 이런 게 많았는데 아버지의 뭐 폭언, 폭행 점점 이 비중은 줄고 부모의 과잉 양육, 내 새끼 지상주의라 해서 내 아이를 너무 과보호를 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적응력이 떨어져요. 사회 부적응인데 대인기피증도 있고 현실 도피도 있고 조그마한 어떤 사건도 크게 부각시켜서 거기에 정면 승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부서지는 아이들, 이제 거기에 책에도 나오는데 보니까 그런 과잉 양육 때문에 오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노대현 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요즘 청소년들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신감을 키워주는 스포츠라든지 운동을 꼭 시켜서 매일 앉아서 공부시키는 것보다도 3시간 공부시키는 것보다 한 30분 운동을 시키고 2시간 반을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요즘 보면은 나약한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부모들이 모든 걸 대신해주는 이런 게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청소년을 보면은 부모들이 와서 그래요. 저는 이제 청소년을 먼저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부르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들어오시면서 그런 말씀하죠. 이 아는 누굴 닮았어? 이렇게 하느냐. 다 원인은 부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아이는 원인은 부모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부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키웠는지 환경을 조성했는지를 반성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정신과 약물에 의존할 생각 말고 상담할 생각 말고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닌데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느냐. 내가 이 정신질환이 왔는데 약을 먹여야 되겠다. 이 순서보다도 내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문제가 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환경의 개선. 약이 먼저가 아니고 약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이기 때문에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보다는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고 그리고 임시방편보다는 근본적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보다는 이 아이에게 내가 뭘 해줘야 되고 아이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먼저 원인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신과 약물에 치료하는 방법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